예, 오늘 뉴스탑 10 여기부터입니다. 이 소식부터 짚어볼 텐데요. 우리 정부 당국이 동해상에서 납포한 북한선원 2명을 북한으로 추방했다는 소식 어제 속보로 전해드렸었습니다. 논란은 커지고 있어서요. 특히 일선 중령이 이 국방장관을 건너뛰고 안보실에 직보한 이 사실부터 말입니다.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가 외부에서 온 문자 메시지를 보고 있는 것이 찍혔는데 그 메시지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단결 아무아무개 중령입니다. 오늘 15시에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할 예정입니다. 자, 이 소식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JSA 한국군 경비대대장이 안보실 1차장에게 직보를 했다. 그래서 지금 국방부가 어제 오늘 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습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군의 생명은 결국 위기의 질서지 않습니까? 즉 명령체계죠. 군령과 군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군이 살아있느냐, 또 아니면 군이 어떤 면에서 보면 사조직에서 움직이느냐. 우리가 사실은 하나의 척결부터 시작해서 군의 사조직을 꾸준히 척결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JSA 대대장이 국가안보실 1차장한테 직보를 하고 국방부 장관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심각한 상황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지금 특히 이 북한에서 넘어온 이 어부와 관련돼서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고 또 이것이 이제 지금 북한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총괄해야 될 국방부 장관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현장의 대대장과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직보를 하면서 소통했다? 단지 이것뿐이겠습니까? 이게 뭐 언론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밝혀졌으니까 이 정도지. 사실은 그동안 모든 일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국방부 장관을 패싱하고 벌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화면 같이 보실게요. 신 대표님. 네. 이 JSA 대대장이 김유군 1차장에게 단결 땡땡땡 중령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경례까지 하고 본인 관등성명을 이렇게 밝히는 두 사람의 인연, 보통 사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단결은 저 JSA 부대의 경례 구호가 단결이고요. 그래서 이제 하는 것이고, 김유군 1차장은 저 청와대에 가기 전에는 8군 단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역을 했는데, 그들이 그 전에 어떤 인연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저 A 중령 같은 경우는 지금 중령 진급하고 바로 지금 대대장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40대 초반에 41살, 42살밖에 안 되고, 김유군, 예비역 중장, 지금 1차장 같은 경우는 거의 저 A 중령하고는 같이 근무했다 하더라도 거의 인연을 가질 수가 없을 정도의 계급 차이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A 중령은 우리가 재작년인가요? 오청성 병사가 넘어왔을 때 그때 JSA 대대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권영환 중령으로 기억하는데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의 후임의 후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이후에 지금 2번 바뀐 사람이에요. 예. 올 초에 지금 임명된 사람인데 이 정도로 지금 이제 JSA 특히 이제 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자체를 북한하고 이제는 경계선을 허물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또 관광객을 지금 일반 관광객을 받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유군 안보실 1차장이 직접 보고를 받게끔 비선 라인을 만든 것이다 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것이죠. 비선 라인. 어제 이 문자를 누가 어떻게 주고받은지 신인균 대표님이 취재를 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런 보고가 혹시 이것보다 더 중요할지도 몰랐던 보고들이 과거에 이렇게 문자로 국방부 패싱하고 오고 갔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있죠. 그런데 사실은 저래서는 안 되는 게 저 JSA 같은 경우는 저기는 이제 유엔 사령부 소속이거든요. JSA 대대의 상급자는 유엔 사령관입니다. 그러니까 에이브람스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한미 연합사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게 제도상의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행정적으로 그리고 군수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 통제를 받냐면 1군단의 통제를 받습니다. 파주에 있으니까 1군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 JSA 대대장이 정상적으로 한미연합사의 라인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보고라인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1군단에도 보고라인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보고를 해야지 어떻게 일선 중령이 40대 초반의 일선 중령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거의 장관급과도 비견될 만한 저런 사람과 직보를 휴대폰을 통해서 한다. 저는 믿을 수 없고요. 또 지금 우리가 휴대폰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나옵니다. 저 휴대폰의 좌측 상단 끝을 보면 저 휴대폰이 LG U+예요. 저 회사가
LG U+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화웨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 국가 공공기관에서는 직책 폰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저 휴대폰은 김유근 차장의 개인 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개인 폰을 중령에게 가르쳐주고 저 개인 폰으로 소통을 하게끔 했다. 이것은 굉장히 내밀한 어떤 그런 연락을 주고받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을 수 있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개인 폰을 가르쳐 줄 정도면은 이것은 공개적인 직책폰에 남기고 싶지 않은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저 LG U+이기 때문에 개인 폰일 확률이 높다고 보고 이것은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소통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통상 보면 이제 청와대 핸드폰은 되게 KT를 많이 썼습니다. 아하,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썼거든요. 아마 지금 현재 김유근 차장하고 A 중령하고 관계가 어떻게 됐냐 한번 추정을 해봅시다. 아마도 이 중령을 진급했는데 대령 진급이 만만치 않거든요. 제일 쉬운 방법은 청와대 가서 근무하는 겁니다. 아마도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는 자기 선배들이나 동기들한테 얘기를 해서 아마도 김유근 차장을 한 번쯤 소개를 받았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걸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이게 연결이 되는 바람에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JS가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거기에 이제 민간인들 자유왕래도 시킨다 그러고 그다음에 평화결도 만든다니까 아마 이 직보 라인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아마도 다음 자리는 자기가 청와대 근무하고 싶다 이런 욕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인균 대표님, 제가 좀 더 꼼꼼히 짚어보고 싶어서 만약에 정말 원래 제대로 보고가 이루어지려면 이 A중령 JS 대대장이 어디로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한미연합사 유엔 사령부에 반드시 보고가 돼야 되고 또 따로 자기가 1군단을 통해서 합참 상황실에다 보고를 해야죠. 그게 자기 라인이지. 저기가 지금 바로 청와대에 보고한다. 이것은 청와대는 국방부로부터 보고를 받는 그 기관이지 이런 단위부대 대대장으로부터는 보고받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미연합사 그리고 1군단 그리고 합참도 자기가 직접 보고하는 건 아니죠. 1군단을 통해서 아마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지휘 개선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논란의 문자를 받은 이 김유근 안보실 1차장, 지난 6월 삼척 목선 사건 때에서도 논란의 중심에 섰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당시에 엄중 경고를 받았어요, 목선 사태? 예, 당시에도 보면 6월 달에 목선이 사실은 이제 그 삼척항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 중에 4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 2명은 귀순을 했고 2명은 다시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초기 상황 자체가 이미 보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게 잘 알려지고 나중에 또 은폐 논란까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먼저 나중에 이제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굉장히 과도하게 개입을 해서 어떤 면에서 컨트롤을 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청와대 이 김유근 1차장에 대해서 엄중 경고했다라고 알려졌는데 무슨 내용으로 경고했는지는 안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 상황을 비춰보면 결국은 이게 어떤 면에서 국방부나 이런 데서 어떤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청와대가 나서서 모든 것들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현재 있는 부대 자체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없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상황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모든 게 만기칠람 하다 보니까 청와대가 모든 것들이 다 청와대로 집중되고 청와대가 결정하는 이런 방식이었지 않나 싶어요. 좀 더 깊게 가보면 김정읍 시장이 결국 국방부 장관도 어제 목소리에서 보도 보고 알았다고 하잖아요.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이 정도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인사권을 휘두르는 청와대 군이 예속되는 현상이 위험한 수준이다. 너무 청와대 월권 아닌가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지나친 정책 자체에 인사권도 개입할 뿐만 아니라 국방부의 국방 정책 자체도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어가지고 예. 기자들이 국방부 가서 정책을 물어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조스럽게 그건 청와대에 물어보지 우리한테 묻지 말라 할 정도로 모든 정책 자체를 현재 청와대가 쥐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김유근 차장이 왜 그러면 대통령께 이렇게 경고를 받았냐 하는 부분을 보면은 지난 6월 목선 사건 때 그때 언론에 브리핑 하는데 그때 청와대 행정관이 있었죠. 근데 현역 대령이었습니다. 그때 그 사진이 찍히는 바람에 바로 청와대가 그 모든 브리핑을 조정한 거 아닌가 라는 문책이 갔고 그래서 김유근 차장이 그때 대통령께 질책을 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지나친 개입. 당시에는 문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1차장한테만 타겟이 갔었거든요.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1차장만 책임 있겠습니까? 안보실장부터 해가지고 안보실 전체가 책임질 전리를 대통령이 1차장만 이렇게 경고하고 말은 겁니다. 거기서 손을 끌었죠. 일선 중령이 국방부 장관을 건너뛰고 이렇게 직보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야당에서는 군의 기강문란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실, 언론사가 포착한 문자 메시지 사진 한 장에 들켰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이 정권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숨기고 덮고 묻어버렸을지 의심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때마침 정경두 국방장관이 본인이 까맣게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다 공론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전격적인 경위 조사를 지시를 했어요. 이 일선 중령에게. 네. 안보지원사령부 과거에 기무사였죠. 그 기무사를 통해서 지금 이제 조사를 하라라고 했는데 이거 사실 정경두 장관으로서는 이 체면이 완전 치명상을 입은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쭉 육군이 국방부 장관을 계속 맡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해군 장관 그리고 이제 공군 출신 장관이 임명이 됐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육군들이 예를 들어서 장관을 이른바 패싱시키고 자기네들끼리만 뭔가를 주고받는다. 자, 그러면 이 JSA 대대장도 육군이고 김육은 안보실 1차장도 육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육군 라인인 것이죠. 그런데 정경두 장관 같은 경우는 공군입니다. 그리고 정경두 장관의 핵심 라인인 정책실장도 예비역 공군 투스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공군들이 이 정경두 장관과 그 아래 라인을 지금 우리 국방부 현재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밑에 실무는 현재 우리 육군이 원체 크기 때문에 육군들이 실무 라인 다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간에 완전히 건너뛰고 청와대에 있는 육군 출신의 이 안보실 1차장과 라인을 형성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정경두 장관은 공중에 그냥 지휘권을 약간은 좀 침해받는 상황에서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이거 기강회의 아니냐, 기강문란 아니냐, 지휘권이 지금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거냐, 이제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정경두 장관으로서 치명상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큰 문책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 큰 문책이면 직위 해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A 중령에게는 여러 가지 그 어떤 견책과 뭐 이런 게 검토가 되는 겁니까? 자, 근데 견책은 상당히 큰 징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윗사람이 시켜서 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청와대 안보실 제1차장이 시켰는데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계급이 아니에요. 저 지금 현장 중령은. 그런 것을 잘 따져봐야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중령이 김정은 차장이 가만히 있는데 차장에게 찾아가서 제가 따로따로 이렇게 계속 보고를 따로따로 이렇게 좀 드리겠습니다. 근무하기 편하시게 그렇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자기가 먼저 제의를 했다면 이 사람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지만 가만히 있는 이 중령에게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이 방문 같은 거 하지 않겠습니까? 저 정도면 야 너가 나에게 앞으로 매일매일 내 이 번호 가르쳐 줄 테니까 이게 내 개인 폰이야. 앞으로 나한테 계속 좀 보고 좀 해줘. 라고 했을 때 그걸 거부할 수 있을까? 거부 못하죠.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됩니다. 원래 이런 일선 부처를 건너뛰고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던 게 최근에 이현정 의원님. 네. 문 대통령 모친상 때 북한이 판문점에서 조전을 보내왔잖아요. 김정은 위원장 병기로. 네. 그때도 통일부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청와대가 그때도 나섰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 있었어요. 답변을 이제 질문했습니다. 자, 대통령 모친께서 돌아가셨는데 북한에서 어떤 반응이 없느냐 하니까 지금까지 전혀 반응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대답하는 그 이전에 이미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이미 판문점으로 가서 북한이 준 조전을 받아서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어디서 도대체 연락을 했을까? 지금 보면 북한과 라인은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가 있고요. 판문점에서 이제 연락사무소가 있습니다. 또 군통신이 있고, 그 다음에 국정원 통신이 있죠. 그 청와대 직통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통일부 장관은 이제 남북회담사무소나 이쪽에 있으면 통일부 장관이 당연히 보고를 받겠죠. 그러나 북한에서는 그쪽으로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국정원 라인이나 아니면 청와대 직통 라인에 연락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자, 왜 그렇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북한에서도 통일부하고 상대해봐야 소용없다라는 걸 느끼고 있는 것이고 바로 청와대를 연결하는 것이죠. 최근에 아시겠지만 정의용 안보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북한은 ICBM TL 발사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전에 국방부 정보 관계자는 당연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발언이 잇따라서 다들 정의용 안보실장의 말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모든 인사권과 정책권을 가지고 있는 안보실이 전체를 다 통할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부처들은 그냥 안보실에서 지시한 대로만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근에 지소미아 문제 등등 외교부 패싱, 통일부 패싱, 국방부 패싱 이러다 보니까 과연 그럼 부처가 왜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겁니다. 자, 어제 오전 언론을 통해서 정말로 우연히 북한 선언 추방 사실이 드러난 뒤에
그제서야 이 사실을 공개한 정부 당국의 태도에 대해서도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런데 정부는 선원 2명을 어제 긴급히 북송한 데 이어 오늘은 북한의 그 오징어 잡입에 선박도 부담됐습니다. 배는 오늘 인계가 될 예정이고요. 시점은 저도 오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현지 해상 사정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여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위원장 의원님, 어제도 좀 부랴부랴 선원 2명을 추방했는데 오늘 배까지 북한에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한 게 지난 2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넘어와서 조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방부, 지금 통일부 이야기하듯이 과연 그런 배에서 살인사건이 있었느냐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걸 알고 지금 일단 선원들은 올려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증거를 확보해 놓고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배를 북한에 넘겨줘야 되는가? 지난번에도 보면 북한이 목선이 내려왔을 때 바로 그냥 돌려보내줬어요. 자, 이런 걸로 보면 결국은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다. 즉, 북한의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조사를 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 텐데 분명히 NLL 넘어온 선박입니다. 자, 그걸 저렇게 그냥 바로 넘겨주는 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김정우 실장님, 여기 통일부 당국, 정부 당국의 얘기처럼 배 안에 혈흔 흔적도 있었던 것을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네. 이런 핵심 증거들이 지금 고스란히 북한으로 다시 되돌아갔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글쎄 이 해상 살인 사건에 관련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아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이 사건을 파악하는 방법은 아예 없어진 거 아닙니까? 네, 없어졌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귀순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 부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근거로 남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통신 감청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북한의 그 살인자들이 배를 타고 출발했기 때문에 배는 못 잡다 하더라도 북한의 공안기관끼리 이렇게 이 교신을 한 내용을 갖다가 아마 통신 감청하는 게 있을 텐데 그런 거 정도가 이제 근거로 남았고, 일단은 현재 우리 정부에서 정말로 살인사건이 있었는지 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귀순 의사가 있었는지도 사람을 보냈기 때문에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사라졌다고 보고, 그 다음에 또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자, 국정원에서 이해훈 정보위원장을 통해서 얘기했을 때는, 증거를 지금 와서는 찾을 수가 없다 그랬는데, 통일부에서 계속의 혈흔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배를 가지고 있으면은 분명히 살인사건이 벌어졌다는 증거가 우리가 확보가 되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있었으면은 그 상황이 벌어진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건데 사람도 버리고 배도 버려서 현재 증거를 인멸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이 해상 살인 사건에 연루된 이 북한 선원 2명은 조사 과정에서 그런데 귀순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분명히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힌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귀순 과정의 의사가라고 보기보다는 범죄 후 도주 목적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합당하다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제 야당에서 총리를 향해서 안철수 의원님, 예.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관할 우리나라 법정에 세워서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주장을 했는데 안소영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바로 지금 33,000 탈북민이 분노하는 것도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일부는 이제 저런 살인자를 풀어놓으면 되겠느냐, 우리 국민이 불안하지 않냐.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 와서 보통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북에 돌아가는 순간 총살당한다는 건 200%입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까지도 다 말하자면 절멸을 하는데 이런 사람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일부는 일본 원자 통일부 장관도 그렇습니다. 이탈 주민 보호법에 무슨 적용이 안 된다 어쩐다 하는데 그것은 하위 개념이고 상위 개념에서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 주민과 영토가 다 우리 국민입니다. 따라서 우리 법원에서 우리 재판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최소한 무기징역을 주고 그래서 목숨만은 구해줘야지 당연히 북으로 돌아가면 사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돌려보냈다. 이것도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문제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지금 17톤짜리 배에서 16명을 죽였다. 그러면 이 살인했다는 사람 3명하고 하면 19명이 그 17톤 배에 탔다는 거 아닙니까? 과연 이 16명을 죽였다는 자료를 그 사람들 자백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북한 쪽에서 그렇게 우리한테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비선 라인이 있어서 그 16명 죽인 사람이니까 빨리 돌려보내서 돌려보낸 건지 여기에도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투명한 조사와 이런 판단 없이 돌려보내고 사지로 내몰았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 인도주의적 원칙에서 보나 대한민국 헌법 원칙에서 보나 이것은 위배되는 것입니다. 좀 더 꼭꼭 씹어서 얘기해보면 안소영님, 이게 이 사람들이 32명은 거의 뭐 사실상 사형 조치를 당한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북에 돌아가면 사용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이자 말씀 뭐 재판도 아마 없이 사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 다음에 그 가족까지 북한이라는 게 얼마나 연좌제가 이 강한 나라입니까? 그 가족이나 친족까지도 아주 능지처참을 당할 이 결과가 빤히 보이는데 우리 정부가 그걸 돌려보냈다. 이게 통일부로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그러면 탈북을 생각하고 있는 이 북한에 있는 주민들에게 만약에 이 소식이 접해진다면 이 소식조차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당연하죠. 뭔가 대한민국 가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희망을 아예 싹 재뽑아 버린 것이고 북한이 정상국가인데 살인을 저질렀다. 그럼 당연히 처벌하고 사형에 처해도 됩니다. 북한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국가입니까? 북한의 법을 위반했다. 그 법은 결국 사상에 의한 법이지 진짜 법치주의에 의한 순수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정말 뭐 살인을 했다고 하지만 물론 뭐 살인한 사람을 그렇게 용서하자는 뜻은 절대로 아닌데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갔다 북한으로 돌아와서 다 능지처참을 당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북한에서 뭔가 자유를 찾아서 북한을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완전히 공포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이슈가 좀 관심이 많아서요. 이현정 의원님 네. 화면 같이 보시면 한 미국의 전문가, 미국 전문가, 인권활동가는 이 자체가 북한의 주민을 송하는 것 자체가 유엔 협약 위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좀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유엔 인권 협약에 따르면 어떤 나라에 이제 갔을 때 고문을 받을 수 있는 나라, 그러니까 그 나라에 송환이 됐을 때 그게 분명할 경우는 송환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고문 방지 협약에 이제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그 사람들이 이 범죄를 저지르는지 안 저지르는지도 중요하지만 또 일단 그 사람들 우리 헌법상에 보면 대한민국 일단 국민도 돼 있지 않습니까? 영토로 돼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외국의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제 범죄해서 도피했을 경우 1차 우리가 수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범죄 인도인 협약 조약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이제 송환을 하게 돼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국에 우리가 나라에서 범인 저진 사람이 갔을 때 우리가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든지 그 나라 사법당국에다가 소송을 해서 그 사람 합법적인 방법으로 데리고 옵니다. 자, 그런 어떤 방법들이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일부가 처리한 걸 보면 굉장히 비공개적으로 처리를 했고 그리고 또 문다 또 우리 내부에 조사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북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앞으로 뻔하게 보일 수 있는 상황에서 사람을 보냈다는 것이죠. 사실상요. 옛날에 태영호 공사 같은 경우도 오실 때 북한에서 다 범죄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이 다 이렇게 탈북할 때도 보면 다 범죄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럼 송환을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북한에서 넘어오실 때 예를 들어서 무슨 그쪽 경비원들하고 다툴 수도 있는 문제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 다 범죄자로 만들어서 오게 되면 북한이 그럼 송환을 요청하면 다 송환을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좀 비판의 목소리를 좀 북한 눈치 보기 아니야라는 말씀을 쭉 하셔서 제가 한번 반대편에서 볼게요. 김정우 시장님. 네. 우리 당국은 그래도 우리 지금 현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 이들을 받는 것보다 다시 돌려보내는 게 우리 자국민 보호에는 더 우선 아니냐라는 논리로 얘기하면 뭐 이것조차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주장을 이제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귀순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일단 한국 당이와 귀순 의사를 표명했으면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물론 뭐 이게 탈북민 그 법에 탈북 주민법에 이제 그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일단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죄를 졌다 하더라도 한국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게 이제 그 원칙인데 그걸 무시하고 이제 바로 보내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이제 보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전히 의문투성이인 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 밀폐된 배에서 3명이 16명을 살인했냐?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잘 안 된다는 점입니다. 3명이 16명을 살해를 했고
사람은 이제 살해하면 저항도 굉장히 세고 할 텐데 그 16명을 살해하도록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우선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북한에 이 단속선이나 해군선이 이렇게 탈출을 한 것을 가서 잡지도 못하고 그대로 방치했다. 이것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고 우리 해군선이 이걸 잡지 못했다는 것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신 대표님, 저 이정현 의원의 저 얘기, 석연치 않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부분 좀 동의를 하세요? 저는 뭐 절대로 동의를 못 합니다. 자, 뱃사람이라고 그러면은 다 일단 뭐 다 이 고기를 잡아 올리고 하기 때문에 다들 힘이 좋습니다. 우리 일반 이런 사람들보다. 자, 그런 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기사를 보면은 2명은 경계 근무 서던 2명을 먼저 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선장을 죽이고 나머지 경계 근무 교대를 목적으로 이렇게 40분에 1명, 2명씩 계속 밤새도록 죽였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까 우리 사진에 봤지만 배가 얼마나 작습니까? 17톤 같으면은 길이가 10m도 안 돼요. 아,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정현 의원의 말을 동의 못 하신다고 한 건 좀 잘못 들으신 거고, 이정현 대표가 문제 제기한 의문투성에 동의하신다는 말씀. 그게 100% 동의를 하죠. 그래서 이 17톤 같은 경우는 정말 배가 한 5, 6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배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이 자리에서 우리 언론 최초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JSA 대대장 김육은 안보실 오늘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기사에 보면 예. 이틀 우리 해군과 조우한 뒤에도 이틀간 도주국을 벌였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일 수밖에 없냐? 잠시만요. 정부 당국이 발표한 그렇죠. 이틀간 도주국. 우리 영해를 침범하고 왔다 갔다 한 것 자체가 거짓말이다.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게, 예. 자, 이런 어선은 속도가 아무리 빨라봐야 12노트를 넘는 애가 없습니다. 12노트면은 시속 한 20km예요. 자, 그런데 저 지금 1함대에 있는 참수리 고속정은 시속 35노트입니다. 시속 60km예요. 그러면은 시속 40km의 차이가 나는데 1시간이면은 40km를 따라잡아요.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PKG라고 참수리 고속정보다 더 큰 그 고속함은 시속 45노트를 달려요. 그거는 60km, 70km를 떨어져 있어도 1시간이면 따라잡습니다. 그런데 이틀간이나 도주국을 벌였다? 무슨 일본 갔다 왔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6월 달에 삼척 목선 사건처럼 예. 완전히 경계가 다 뚫린 상황에서 마지막에 발견을 하고 유니티가 가서 잡아온 것을 이틀간이나 마치 NLL을 통과할 때부터 우리 다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너무 험한 사람들이 돼서 그것을 우리는 이틀간이나 쫓아왔고 격투 끝에 잡았다라고 지금 저는 거짓말을 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를 감추려고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경계가 뚫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 지난 6월 삼척 목선 사건 때 예. 경계가 뚫렸던 그리고 그것을 축소 왜곡했다는 그것 때문에 전경두 국방장관을 경질을 하라고 야당에서 들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뭐 유야무야 되고 말았는데 또 지금 경계가 뚫린 것이 또 밝혀졌고 해당 지역 똑같은 곳에서 그리고 똑같은 곳으로 들어왔어요. 삼척으로. 똑같은 곳에서 뚫렸고 그리고 이것을 지금 이 국방부와 통일부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정황을 보면 똑같이 축소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예. 처음에 통일부에서 발표할 때 어저께 5시 29분에 연합뉴스가 나갔는데 뭐라 나왔냐면 우리 한국 해군이 NLL 인근에서 바로 그 배를 갖다 이렇게 납포했다 그랬는데 그 다음 이후로는 말이 좀 달라집니다. 삼척 근처에서 뭐 이렇게 뭐 납포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말이 앞뒤가 안 맞고 또 뭔 거짓말 하나 있었냐면 북한 경비정이 쫓아왔고 그다음에 우리 아군도 이제 그걸 이제 이틀 추적했다 그랬는데 북한 경비정이 쫓아왔으면은 아까도 우리 신익균 대표 얘기했지만 북한 경비정은 우리 경비정보다 더 빠릅니다. 어허. 그러니까 물론 거기는 한포라든 그런 시원치 않지만 예. 속도 하나는 무진장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 어선을 갖다가 추적하지 못할 리가 없고 그러면 그다음에 북한이 어선이 NLL 월선을 해서 남한으로 온다 그러면 아마 총을 쐈을 겁니다. 기관포를 쏴서 격침했을 겁니다. 그게 아니면 바로 배로 들이받아가지고 격침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북한 경비정이 그걸 놓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 군데 거짓말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도대체 발표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조금만 정리해 볼게요. 두 분 말씀을. 신 대표님. 그러니까 북한의 저 어선, 오징어배 잡이 배가 좀 더 강력하다는 걸 증명을 해야 우리 군의 경계 실패를 묵인하고 덮을 수 있으니까 저 선원들이 대단히 빠르게 움직였고 왔다 갔다 하다가 힘들게 UDT 특공대원으로 잡았다. 이 논리를 세우는 겁니까?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자, 바다는 숨을 데가 없어요. 바다에 어디에 숨습니까? 바다에서는 오직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군의 참수리 고속정 속도는 35노트. 저 어선, 아무리 빨라도 12노트 넘지 않습니다.
1시간, 2시간이면 동해 어디에 있든지 울릉도에서도 가서 잡아버려요. 그럴 정도로 속도 차이가 큰데 그것을 이틀간이나 추격전을 벌였다.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북한에서 북한 경비정들이 어떻게 놓쳤는가 그건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우리 NLL을 넘어와서 이틀간이나 추격전을 벌였다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완전히 날조된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 또 뚫렸냐라는 말을 듣기가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저는 거짓말을 했다고 보고 그런 여러 가지들을 다 덮기 위해서 저 배들과 그 선원들을 신속하게 그냥 북으로 돌려보내서 완전히 증거를 인멸한 것이 아니냐고 보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 국방장관 건너뛰고 직보 논란을 한번 짚어봤고, 그리고 북한의 눈치 보는, 북한의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이 선원들을 부랴부랴 빨리 보냈다라는 거에 집중했는데, 여기 있는 두 분들이 이제 경계 실패 얘기까지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알겠습니다. 또 국방부가 이와 관련해서 또 어떤 입장을 내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이슈 한번 심층적으로 짚어봤는데 관련해서 댓글이 들어왔습니다.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좀 상식적인 의문을 제기한 어떻게 저 갇혀있는 공간에서 3명이 16명을 죽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국방장관은 바지장관이라는 표현까지 썼네요. 예. 명령체계도 뒤죽박죽인 국방부. 비판 일색 댓글입니다. 또 있나? 뭐가 그리도 급하길래 타고 온 배까지 오늘 바로 보내냐? 그러게요. 우연히 카메라에 찍혀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얼마나 또 많은 일, 그리고 그동안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얼마나 많았을지 상상이 된다라는 댓글까지. 이번 이 어선 납포 그리고 선원 추방, 이 배를 임기하는 과정까지 뭔가 이 개운치 않고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댓글까지 여러분과 함께 만나봤습니다. 다음 소식도 외교안보 얘기입니다. 주제 바로 확인합니다.